자, 안녕하세요. 북선 카페 여러분.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양모 운동과 관련된 사료를 좀 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양모 운동 관련 사료 중에 이제 시험 문제나 수능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용장과 관련된 그 상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건 서양식이죠. 서양식 철공소나 기계 설치에 관한 상주문 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서양의 기계가 뛰어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백성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무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자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소문을 왜 올리게 되냐? 그 당시 태평천국 운동 과정에서 이용장이나 진국본이나 이런 그 한인 관료 세력들이 그 단련을 조직해가지고 태평천국 운동 진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망하다가 이제 그 북경 조약 이후에 곧바로 이제 중국을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외세 지원 방법이 직접적으로 군사 원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무기 같은 걸 제공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국 세력들이 제공한 이런 기관총이니 소총이니 대포니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양모운동의 배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 기계라든지 철공소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 왜냐면 무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계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거죠.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기계 제조라는 이 일은 오늘날 외국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 바탕이 됐으며 자강의 근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간서 하나가 나오죠. 이게 총리야문이에요. 총리야문은 이제 그 북경 조약 이후에 그 만들어졌던 건데 그 당시 실권자였던 공칭왕이 그 총리야문 수장에 있으면서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죠. 그래서 총리야문도 좀 명확히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총리야문의 원상주문에 이것이 서술된 것이 아주 상세하므로 이에 대해서 항상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대체로 신이 애써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서양식 기계는 농경이나 지포, 인쇄, 도자기 제조 등의 용구로 모두 제조할 수 있고 백성들의 생계와 일상용품에 도움이 되는 구라며 원래부터 오직 군사적 무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이 기계의 뛰어난 점은 물이나 불의 힘을 빌려 인력과 자재의 낭비를 줄여주는 데 있는데 그건 단지 화살이 써서 해를 당기고 톱니가 서로 맞물려 힘을 줘서 한 곳에 움직이면 그에 따라 전체가 움직이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 형태는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그 이론과 법칙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무물제도는 외양의 야만의 풍습과 전혀 다르고 치평에 이르고 나라를 유지하고 제업에 아주 그 튼튼한 그 기초를 굳히고자 하는 방법은 당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안정시키고 안정을 돌리고 허약함을 강력하게 바꾸는 길은 전쪽 기계를 모방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기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걸 바탕 무기를 이제 더 확대시켜야 된다, 개량해야 된다. 그 내용들이 좀 뒤에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의 문물 제도의 특징과 그 다음에 그 외국의 문물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중국의 문물제도의 특징의 단점을 문물의 단점을 외국의 문물과 모방 그 기계를 받아들여 가지고 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뭘 내세우는 거야? 중체 서형이라는 개념을 내세우죠. 그래서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서형이라는 것은 서양의 것을 모방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런 인식 안에서도 이제 한계가 있어. 여기 보시면 이제 기계가 움직이는 작동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사를 써서 하를 당기고 톱니가 서로 맞물려 힘을 주어서 한 곳에 움직이면 그에 따라 전체 움직이되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인식은 그 기계가 움직이는 그 어떤 모습을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들이 만들었던 방식을 좀 더 개량한 거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기계가 움직이는 어떤 밑바닥에 있는 원리나 법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양모운동이라는 것은 뭘 알 수 있는 거야? 피상적인 모방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요 관련된 상소문 내용을 이제 볼게요. 네, 내용을. 자, 이용장의 이 상주문에는 그대로 양모운동이라고 양모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이용재의 서구식 근대화에 대한 이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자, 양무운동은 태평천국을 진압하면서 큰 공을 세우고 힘을 얻는데 한족의 고위 지방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일종의 근대화 운동이다. 자, 서구식 과학기술과 군대의 효과와 우월성이 눈띈 이들 한인 관료들은 총, 대포 등 서구식 무기와 군사 조직, 훈련 방식의 도입성을 눈에 띈 도입하면서 태평천국의 진압을 이용했으며 나가서 그것은 초기의 군사공업에서 점차 민간공업 확장시키게 되었다. 자, 국왕, 군사적인 어떤 강력함을 추구하는 데서 구부, 경제적 부유함을 모색해 전하는 양무운동 특색 가운데 하나 있는데 그런 이제 전환에 대한 사상적 뒷받침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양무운동의 도입 대상이 서구의 과학기술이 단순히 군사적 효과에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준다.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국공법 내용을 볼게요. 자, 이 만국공법은 이제 원료 마틴이라는 사람이 국제법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중국식으로 갖다 붙인 명칭이 만국공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만국공법은 그 국제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우리나라, 베트남에도 큰 영향을 주거든요. 예. 자, 근데 이제 이 만국공법은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 이거는 누구의 법이죠? 국제법이라고 했지만 서양 열강대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열강대 이제 그 내세우는 어떤 제국주의 논리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좀 수용했다. 그런 문제점은 있긴 있어요. 많이. 자, 그래서 그 만국공법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이 만국공법은 그 만국공법을 중국 주재 미국 공사관의 중국 통역관이자 선교사였던 월련 만틴이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다. 하지만 완역이 아니라 생략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있다. 자, 위의 자료는 대등한 주권국가들의 상호 승인을 형성된 국제사에서 국가의 위상과 권리 의무를 밝힌 부분이다. 자신을 천하 유일한 종주기라 하고 나머지 국가를 모두 번속국이나 외의로 간주했던 중국인들의 어떤 중국 중심의 천학을 수용하기 어려운 논리다. 조선에서도 거의 그러했는데 일본은 이를 즉각 수입하여 이름에 복각하여 가능했고 일본어로 번역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국제질서 관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국제법적인 논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국제법 논리가 동아시아의 정통적인 어떤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 이념을 깨뜨리는데 활용하는 무기로 간파했기 때문이다. 자, 이래서 만민공법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이 만민공법은 동아시아 책에서도 나와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한일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이 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중에 우리나라나 그런 데도 이제 연결돼 있고 저 의병 활동할 때도 의병 말기 때 들어가면 이제 의병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모난키를 물리치자는 게 아니죠. 그 당시 우리나라가 볼 때 일본의 침략이 만민공법상 상당히 불리하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정당성이 없다. 이런 논리도 이제 나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줘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학 채용에 대한 논의에는 풍계본에 관련된 논의인데, 자,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 내용만 이제 볼게요. 자, 이 풍계본의 서학 채용의 논의는 양우운동을 추진한 양목파 관료, 신사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료 하나 가운데 하나이다. 자, 풍계본은 장슈전 우연의 출신으로 진사와 한림원 편수로 지난 바 있으며 1853년에 태평천국군이 난징에 점령하자 수저를 지키기 위해 단련을 조직하고 대항했고 1860년 이후에 상하이 피난하였다. 1863년 슈즈가 이용장에 의해서 회복되자 이후 이제 그의 막노릇을 지내면서 양호운동 추진에 종사했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지방에 근거한 신사우스 입장과 양호운동을 추진하는 이를 떠맡는 관료의 보좌관의 입장으로서 교체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단순한 언어 습득의 차원 넘어서 이들을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서양 학문의 도입을 위한 학당을 설치한다고 제의했고 그 가운데 중국의 윤삼명교를 원본을 삼고 자 여기에서 명교라는 것은 그 뭐예요? 윤리와 명교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거는 상강오륜과 유교를 근본으로 삼고 각 외구의 그 국악진술 이를 보강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정형적인 무슨 논리죠? 중체 서형적 논리죠. 그래서 이런 중체 서형적인 논리를 정형적으로 보여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서구의 근대적 과학기술과 학문을 받아들여 중국의 정통적인 유교적 가치관과 그대로 유지하는 제안은 서학의 어떤 그 수용에 완곡하게 거절하는 반대파에 대항하는 논리일 수 유용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과 세방, 그런 내용인데, 해방과 세방 논의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 때 이제 한번 나왔는데,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해방, 세방 논의는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 자, 제가 이제 강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해방은 이제 바다로부터 온 적을 먼저 맞자. 그 논리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해방은 바다로부터 온 적을 맞는데 주로 영국이니 일본이니 그런 사람들 있죠. 프랑스. 자, 누가 주장했을까요? 이건 양모파 관료들. 그 양모파 관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시기를 번국으로 인식했죠.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그 상황을 인식했고 그래서 바다의 적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함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해방파의 의견이 나중에 받아들여서 뭘 만들죠? 북양함대니 남양함대니 복권함대니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세방파의 논리는 누구냐? 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양무파에 반대하는 사람들.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양무파 관료 중에 한 명은 세방을 주장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나오는 자중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중당은 이제 그 세공파 주장은 중국의 적은 해양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대륙으로 들어온 세력들이다. 러시아죠. 이 러시아 세력들을 막자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양국파 애들이 요 러시아 들어오는 이 신강 위구르 지역의 그 당시 반란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내버두고 그냥 러시아 가져가고 하고 그냥 우리 물러나서 여기를 막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했던 것이 그 뭐냐면 해방파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세방파 의견도 받아들여가지고 신강 위구르 작전을 이제 뭐냐면 해서 그 지역을 또 회복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자종당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종당이 그 당시 이제 신강 위구르 지역 울루무치 지역이죠. 네, 거기가 중심 도시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반란 세력들을 진압을 하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있고요.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1874년에 타이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해방 세방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자, 연해 지방의 방어를 중시용이냐 아니면 서북 지역의 방어를 중시하는 논쟁인 것이다. 당시 이제 지계총독 겸 북양대신이었던 이홍장이 해방론을 강력히 지지했고 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중당은 이걸 통해 세방을 통해 그 서북 지역의 회복을 강력히 제기했다. 자, 청조 정성시대 때 정복한 지역의 회복이라는 저기 세방으로 기울여지면서 청조 중앙은 자중당에게 신강 지역에 대한 회복을 임무를 맡겼고 자중당은 약 10년 동안 그 노력을 신장에 다시 점령했고 그 다음에 1884년에 신장을 내지하는 목표. 예전에는 이제 신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행정구역이었어요. 그래서 군사정관이 직접 통치했던 지역이죠. 이리 장군이라는. 근데 여기를 이제 그 특별행정구역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내지성처럼 이렇게 내지소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신장성을 만들죠. 예. 그래서 오늘날 신강 위구르 자치구 요 지역을 확보했죠. 중국의 입장을 볼 때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거죠. 만약 그런 지역을 얻었으면 잃어버렸으면 완전히 그 땅이 누구 땅이 된 거야 지금 러시아 땅, 소련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을 좀 회복했다. 그래서 땅은 갖다 버리면 안 돼요. 언젠가 돈이 돼. 예. 느낀 게 아무리 헐값이라도 땅을 이제 사두면 어디 학문이라도 뭔가 돈이 되긴 되더라고요. 예. 이 국가 차원이나 저기 개인 차원이나 그래서 예전에 뭐 미국이 그 소련한테 필요 없다고 이제 소련이 갖다 보니 알래스카를 5천만 달러 주고 샀잖아. 나중에 소련이 그걸 가지고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 헐값이라도 사두면 내 때가 아니라도 그 자손 때는 큰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자, 그다음 조선 책략인데 이 조선 책략은 한추원이라는 사람이 한추신이죠. 이 사람이 이제 지었다는데 이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2차 수신사를 갔다가 김홍직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중국 그 대사관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이제 한추원이라는 중국 대사관 직원이 그
누구야? 김홍지영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을 친절하게 필담을 나눴던 것을 책으로 만들어줬어. 이게 조선 책략이죠.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은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돼 있죠. 중국의 역사보다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조선 책략은 어디를 기반으로 할까? 세방에서 해방에서 세방파.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공포, 공로 의식이라고 하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항추시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세방파 쪽의 의견에 좀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요거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조선책량은 잘 알다시피 청정부에서 알려진, 청정부에서 일본에 파견된 일본 공사관의 참찬이었던 항추현이 그 1880년대 9월에 도쿄에 귀국해 앞둔 그 조선 정부의 일본 방문 수신사 김홍직에 넘겨준 것이다. 자, 내용은 이제 보면 조선의 금일의 근무는 바로 러시아의 침략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탁하고 미국과 연맹을 맺어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러한 한춘원의 주장은 중국 국내에 들어와서 큰 정치적 파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결국 이용장 등 조선 외교를 담당하는 양국파 관료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기본적으로 이란돼서 출발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근대 한중 관계에 의해서 이 사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요거에는 이용장 같은 경우에는 해방파이기 때문에 잠깐 맞지는 않은 것 같아. 그 앞에 이용장 등이 해방파니까. 하여튼 뭐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이제 한 명이 쓰신 분이 아니라 이게 딱 보니까 여러 명이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앞뒤가 좀 약간 모순돼 있더라도 여러 명이 편저자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종 그 주종 삼민 무역 수용 무역 장정인데 요거는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죠. 네, 넘어갈게요. 그게 아마 이게 아시아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그거 같아. 그래서 더 삼국의 아시아사를 다 이게 관련된 사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중국사 관련된 것만 이제 좀 중심을 볼게요. 자, 위원회 상에다 정가운이 쓴 건데 위원회는 요것도 이제 그 밑에 좀 볼게요. 자, 그 정가운이라는 사람은 강동성 상샤원 출신인데 이용장을 도와서 양물산업 사업의 설립과 운영에도 깊숙이 참여했지만 양국파 사상이 한 걸음 더 나가 개혁 사상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70년대 발표한 그의 저서 이언은 한말 국내에 소개되어 널리 익힌 바 있다. 정강훈 이언에서는 서양의 의회제도가 가진 장점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만 여기에 소개된 성세위원은 대선 이언에서 한 걸 더 나가 당장 의회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이 글은 의회제의 장점에 주목한 가장 선구적인 논의 가운데 하나라고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청일전쟁의 절반 후 일본의 강성 요인을 입헌정치 제도에 있다고 파악한 점에서 의회제 도입을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쓰여진 걸 보인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운동과 연결됐죠? 범법운동과 연결됐죠. 따라서 위원제를 포함한 정치적 개혁의 정마가 강력하게 제기한 것이 이전 양모운동 시기에 비교적 대비가 되는 범법운동 시기의 특징이지만 이때 위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보다는 국가의 부강을 신속하게 증진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해되고 있다. 자, 이는 일본의 민선위원 설립 건의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서구식 정치제도의 도입에 통해 당면한 수술의 현실적 과제 해결을 지향한다는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볼게요.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올해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 나올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뭐 시험에 한 번 합격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음에 내년에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2, 3년 내내.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봐주죠. 일단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작년에 기출문제를 좀 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기출문제 왜 내냐. 올해 나오지 않을 건데 저는 장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일단 만들어 놓고 총괄평가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났던 모의고사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면
한 3, 4년 내에 또 나오겠죠. 이 문제가요. 예. 그래서, 시몰세키 조약도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1조를 볼게요. 중국은 조선이 완전 무교한 독립 자주교를 확인한다.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방점을 찍어야 할 그 키워드는 뭐냐면 독립이죠, 독립. 예전에는 어디까지만 얘기했어요? 자주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주라는 것은 중국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국은 항상 얘기하기를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종속국이지만 자주의 나라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와 독립은 다른 걸로 생각하지만 요때 중국에서 말하는 자주라는 거는 자치의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줄줄 사용하다가 15세기 조약은 뭐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독립이란 말 추가된 거죠. 이제부터 이제 중국이 조선을 독립국 인정을 한 거야. 독립국 자기 속방이 아니라 자 그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뭐냐면 그 독립을 이제 이 나라에서 썼다는 거는 일본이 그걸 이제 또 확인했다는 것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독립하기 원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단절해서 일본이 이제 앞으로 먹겠다 우리나라를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라는 말을 때 이제 국제조약에서 처음 썼던 거고, 자 아울러 조선이 독립 자주의 체제를 해소하는 모든 것은 가령 조선이 중국에 대해서 바치는 공연이나 전례에 대해서 모두 폐지한다. 이건 조공외교 이제 폐지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제2조를 보면 중국은 다음 지역에 관리하는 권한 및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보루, 그 무기, 공장, 또 모든 공공기념물을 영원히 일본에 넘겨준다.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경계인에 포함된 봉천선 남부 지역. 이 봉천선 남부 지역은 어디 지역일까 지금? 요동반도 일대요. 예. 그다음 타이완 전도 및 모든 부속 도서. 평화열도는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아니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그 오키나와와 대만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열도가 있거든요. 그 평화열도. 요걸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제4조는 중국은 공평형. 그래서 이제 이영량을 일본에 제공해 군비 백성을 하고, 그래서 해관이라는 건 이제 바다에 건너온 물자들의 간세를 부과하는 곳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영량을 일본 앞으로부터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이때 많은 군비 배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중화공업도 육성하고 그 군수사업도 육성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러시아를 한번 먹여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왜? 이 15세기 조약 이후에 러시아가 삼국 간섭에 간섭해갖고 원래 자기가 가졌던 요동반도 땅은 뭐야? 중국에 건너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아까 이제 배상금은 이런 목적으로 이제 철저히 활용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상을 엄청난 배상을 받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줬어. 왜? 그 전쟁이 곧 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줬는데 문제의 너일 전쟁 때 맺어진 포츠모트 조약에는 배상금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배상금이 안 받냐 하면서 폭동까지 일으키죠. 예. 자, 하여튼 주의 6조 보면 자 중일 양국은 모든 조약은 이번에 전쟁으로 자연히 모두 폐지된다. 중국은 본 조약의 비중 교환 이후 속기 정권 대신을 파견해요. 일본에서 파견된 정권 대신과 더불어 통상행성 조약 및 요 통상 장정을 제정한다. 이거는 이제 15세기 조약에 관련된 부속 조약이야. 예전에 이제 통상 조약을 다 폐기시키고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 통상 이제 항구를 이제 정하는데 현재 중국에 이미 개방된 통상항구 외에 다음 각처에 첨설해서 통상항구를 삼음으로써 일본의 백성이 왕래하거나 거주하면서 상업 공예 제작에 종사할 수도 한다. 요것도 이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어떻게 맞췄는지 좀 모르겠어. 요번에 쓰라고 하는 문제를.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 보면, 자, 여기에서 특징이 딱 뭐예요? 딱 보면. 네. 자, 여기 후베이성, 스촨성, 장수성, 정장성, 절강성이죠? 여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기 중국이 있으면 대개 어디에 있는 성들이요? 양지강명. 그래서 보통 우리는 강이 좀 약간 폭이 좁고 그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여기 뭐 바다에서 갑자기 들어가지고 배가 그런 건 생각할 수 없죠. 근데 중국 같은 건 장강은 되게 넓어요. 수심도 깊고. 그러니까 배가 여기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어디로? 요 양쯔강 연안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주변에도 항구가 있는 거야. 내륙 항구가. 예. 그래서 후페이성 그 뭐냐면 예,
진저우주, 형주부죠. 그 다음에 시창성 총칭부, 중경시죠. 그 다음에 장수정, 소주부, 저장성 항저우부. 다 이게 연해안에 있는 거, 장강 쪽에. 그래서 이 장강 지역은 그 당시 중국의 어떤 땅이에요? 노른자 땅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 땅들은 이제 통상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일본 백성은 중국의 통상항구 도시로 임의로 각종 공예 제조에 종사할 수 있으며 각종 기계를 임의로 실어 수입할 수 있으며 단지 정해진 수입세만 내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보통 우리는 시몬세키 조약이라고 하지만 보통 중국에서는 이걸 마간 조약이라고 해요. 왜냐면 시몬세키가 그 지역이 마간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로.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청일전쟁의 패배 이후 중국이 일본과 맺은 유명한 시몬세키 조약은 제1조에서 중국은 조선의 완전 무변한 독립자주를 확인한다. 아울러 조선의 독립자주 전체를 훼손한 걸 모든 것, 그 가령 조선이 중국에 대해서 방치는 공문이나 전례 등을 모두 폐지한다는 것은 자, 조선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한다는 선언한 것이다. 또 이를 통해서 조선은 일본의 승리에 위해서이지만 이전부터 받아왔던 천조와 대등한 독립국가로서 위치를 확보하여 이 근대적 외교관을 선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일본이 그 문장을 집어넣고 조약을 맺은 건 뭐야? 일본의 입장에 나온 거죠. 일본이 앞으로 이제 뭐냐면 조선을 먹겠다. 그럼 포소참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야? 나름대로 또 다른 이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그 조선이 이제 자주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돼요. 예전처럼 이제 종주국의 속방이 아니라, 그래갖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청 통상장적 같은 거 있죠. 그래갖고 한국하고 대한제국하고 그 당시 청나라가 통상장적을 맺는데 뭐야? 똑같이 대등하게 맺어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립협회 활동, 독립이란 말은 우리가 쓸 수 없었잖아요. 예전에 중국 때문에. 근데 독립이라는 이제 활동을 쓸 수 있었다. 독립협회는. 근데 여기 독립은 뭘까요? 독립은 중국부터 독립이야. 여기서 의미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물론 그 대가는 일본의 종속의 심화와 궁극적인 식민지화였다. 한편 이 조약에서 중국은 일본 이용량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일본 자본주의 발전 경제에 큰 영향을 줬고요. 추가로 이 여러 지역에 항구를 개방함으로써 나가서 중국에서 외국 기업의 공장을 개선한 걸 허용함으로써 서울 열강이 직접적인 자본 투자의 대상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일본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때문이죠? 체육대회에 따라서 다른 나라도 이제 뭐냐면 거기에 진출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양쯔강 지역을 이제 일본이 요구를 해갖고 여기 이제 다 열어놨지만 실제 가시는 일본보다는 누가 따먹었냐면 영국이 따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강 유역 지역은 실제로 누구의 세력범이냐면 영국의 세력범이야. 상당수가. 자, 이러한 결과 야기된 가분과 그다음 만국종국의 멸종의 위기의식이 중국의 어떤 조약 상향은 그 종전과 다른 분발을 나서게 했고, 근데 중국 개혁의 혁명운동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고 본다.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중국의 개혁 방향이 두 가지 나눠져. 하나는 범법화. 그러니까 중국의 제도와 청나라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파와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을 가지고는 안 된다. 즉이 청나라 가지고는 청을 뒤엎고 새롭게 이제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공화국 형태를 갖고 만들자는 혁명파. 이 두 개 파가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는 거 흐름이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홍콩 홍중의 장점을 볼게요. 홍콩 홍중에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최초로 뭐냐면 공화주의를 내세웠다. 최초 공화주의를 내세웠고 혁명 단체였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895년 2월 20일인데 물론 요거에 대한 반론도 있긴 있어요. 이건 그때 이제 초창기 때 소문은 공화파가 아니라 뭐 입헌 군주파였다. 뭐 등등. 그래서 이홍장한테 편지도 보내지 않았냐. 뭐 이렇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기적으로 뭐 보위문사가 더 앞서 있다. 그래서 반론도 있긴 있는데 자 이거 볼게요. 자 방향으로 열강은 우리들 빙 둘러싸고
호랑이나 매처럼 노려보면서 우리 중화의 풍부한 강물과 물산의 침을 흘러온 지 오래이다. 서서히 병탕하고자 잇따라서 들어가기에 가분의 위기가 있으니 이 가분의 위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가분은 나눠 갖는다는 뜻이죠. 오라 유태롭더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백성을 재난에서 서둘러 구하고 장차 무너지려는 큰 건물을 지탱하고자 나서지 않을 수 없으니, 그래야만 우리 자손들이 혹시라도 다른 민족이 노예가 되는 걸 피할 수 있을 수 않을까. 이에 특별히 틀리는 사람을 모아 중국을 진흥하고 우수한 인사들의 힘을 모아 서로 돕고자 하는 것이니, 무릇 여러 동지들은 스스로 노력하기 바란다. 자, 여기에서 회의 명칭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본회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흥중회라고 한다. 그리고 총회는 중국의 분해 각지에 설치한다. 그래서 이 하와이 흥중회가 이제 뭐냐면 각지에 설치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국에 설치된 것이 뭐냐면 홍콩 흥중회나 뭐 이런 홍중회 같은 단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있고 밑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1895년 1월에 하와이에서 이제 나온 그 숭어는 정순환과 이용화 등 처샤오 이게 진소백과 함께 고위문사의 양치원과 합작해 2월 홍콩에서 흥중회를 설치하죠. 그러니까 하와이 흥중회 지혜가 일종의 홍콩 흥중회예요. 자, 요게 소개한 것은 그 쟁정의 일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 여기 홍콩 흥중회인데 그 홍콩 흥중회 그 이전에 하와이 흥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흥중회 그 지혜가 홍콩 흥중회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와이 흥중회 연결시켜서 이 지혜를 홍콩 흥중회 만들고 각 본국의 각 지역에 지혜 설치했다.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수정해서 이제 들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 이제 내용을 보면요. 오랑캐를 물리치고 중화를 회복하고 합중정부를 세운다. 여기 합중정부라는 말은 무슨 정부죠? 공화죠, 공화국. 예. 자, 이런 맹사를 강조해서 무장봉기를 실행하는 등 계획을 창수했다. 그래서 이제 강주봉기, 회주봉기, 예, 이런 봉기들을 이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흥주의 장정은 무장의 봉기 위한 그 총재 타도 및 공화정부의 수입을 시도한 혁명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숭어는 이후 계획된 무장봉기가 실패한 다음 신해혁명 성공에 이르기까지 해외 각지에 망명자로 생활했으며 16년 동안 해외 학교의 자금을 모아서 청조타도에 의한 무장봉기를 계속 추구했다. 다만 청조의 그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겠지만 그 장정 내용 자체에 열강의 탐욕에 의한 중국의 분할 위기를 강조하면서 그러한 현상을 타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뿐만 아니라, 자, 청조에 대한 공개적 비판과 타도의 선을 표면에 드러내는 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홍콩 중에가 최초의 공화파 정부였냐에 대해서는 위견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대신에 고위문사가 최초였다. 아직까지는 뭐냐면 입헌군주를 지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내용은 그 홍콩 중의 선언에 대한 해석이고, 실제 원문에는 그런 내용들, 뭐 공화국을 만들자 뭐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치차오라는 게 있죠. 양계초. 양계초. 범법통이라는 것이죠. 여기 말 그대로 범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뭘 주장하는 거예요? 이때 의회제도나 헌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전제구주의 시스템을 입헌군주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라는 게 이런 내용인데, 자, 이 내용들은 이제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랑시차오는 이제 그의 스승 캉웨이와 함께 범법운동 또는 무술개혁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잘 알려져 있다. 20세기 초에 발간된 그의 초기 문집이었던 응빈 실무진이라고 있죠. 빈 실무진.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잖아. 재작년 문제. 그래서 응빈 실무진은 그 캉웨이의 저서들을 묶어가지고 발간된 그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집이라는 말이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유당 정서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개되어 널리 익히면서 서구의 근대적 개혁 사상을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치차원 이 글에서 청일전쟁의 패배 다음에 일본의 개혁 모델을 삼아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한 내용이 일부다. 자, 시경, 역경 등 중국의 고전의 가르침과 약육강식의 현실에 잘 드러낸 세계 각국의 최근 개혁 경험을 근거로 삼아 범법, 그러니까 제도 개혁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예서 강조하고 있다. 그는 변화의 의지 정도에 따라 육구, 베트남, 고려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처지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결국 원하지 않든 간에 여하튼 변하지 않으며 도저히 중국은 국제적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을 수 없으며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청일전쟁 이후에 가속화된 열강의 침략이 망국멸종의 위기가 망국멸종은 뭐예요? 나라가 망하고 멸종이라는 건 한쪽이 멸하는 뜻이죠. 위기감을 자극하여 중국의 조야 상하역은 무언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동의하게 만드는 것을 이 글에 잘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抗의 상소를 볼게요. 이거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기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문제 낸 그 출제 교수님이 앞에 그 신호새끼 시험을 냈는데 이거는 그대로 씌워놓고는 요거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은 요 그 사회문화 아시아사에 있는 내용을 약간 안 나온 데 있죠. 그러니까 육자 상소를 냈긴 냈는데 육자 상소에서 빠진 중략된 부분만 골라서 이렇게 낸 것 같아. 예. 근데 요 상소 내용을 보면 요 답이 나와.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거는. 자, 한번 이제 볼게요. 상주를 올려서 항상의 유지에 부응하여 위견을 진수함으로써 요때 이제抗회에는 계속 지속적인 상소를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 1, 2차 상소 같은 건 이제 무시당하다가 이제 그 당시 강서제가 보기 시작한 건 3, 4차 상소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자, 항사께서는 전체적인 국문을 통일적인 주도함으로써 위기를 구하고 나라를 세우기를 간청하오니 상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생각한 건데 최근 독일은 자 여기 나오죠. 상동성의 어디죠? 자우조 교주만이죠. 예. 그래서 지역이 활구하게 되었고 이런 말이 있어. 요게 이제 요번에 답이에요. 자우조가.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걸 이제 칭따오 이렇게 쓰신 분이 있더라고. 이게 맞긴 맞는데 자우조만에 만든 계획도 제가 칭따오예요. 그 당시에 칭따오는 없었어요. 예, 우리가 항상 칭따오 맥주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오조만과는 칭따오를 부각시키는데 칭따오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신도시예요.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놓은. 자, 하여튼 러시아인들은 리슌과 대련을 넘보는 등 각국이 빙두이고 있는 중국의 빈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리슌과 대련은 이제 삼국 간섭 이후에 그 러시아에 몰려 넘어가죠. 조차지로 넘어가죠. 조차지로. 예. 자, 그래서 각국의 빙둘러 중국의 빈틈을 엿보고 있어 정말로 만국의 위기가 눈에 앞에 닥쳐온 것 같습니다. 1895년에 의회가 이루어진 다음 신이 누차 상소를 올려서 그 시국의 위태로움을 간절하게 진수함을 실서 범법을 이제 동원하는 것을 간청한 바 있으나 중간에 여러 장애에서 위견은 항상께 이르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에도 아까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그 시국 상소를 올릴 때 관리가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랑게차오와 함께 그 과거 시험을 보는 과정의 국경에 상소를 올렸는데 그 당시 어떤 내용도 있었냐면 이제 그 기준이 상소는 관리들만 올릴 수 있는 거야. 어느 정도 되는 지가. 근데 그 당시에 그 랑게차오나 그 다음에 캉웨이는 그만한 지위가 안 됐어. 그래서 올리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캉웨이가 그 합격하고 나서야 이제 받아들인 걸 보게 된 거지. 예, 강서재가. 자, 그런데 이제 3년도 되지 않아 마침내 이런 병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은 만리밖에 바다에 떠돌라 다시 궁중의 부름을 받아 항상께서 저의 보잘것없는 의견을 버리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총리 각국 사무 남은 왕대신을 통해 대계를 전해 물으시고 다시 주접을 갖추어 말씀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자 주접이라는 건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지방관리나 관리들 직접 황제에게 직통할 수 있는 어떤 상소 내용을 주접이라고 했죠. 이 주접은 어디에서 처리한다고 했어요? 군기처에서 처리한다고 했죠.
자, 근데 그 당시에 군기처가 아니라 총리각 사무아문에서 이제 처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 간서가 바뀐 것 같아요. 이때는. 자, 그래서 동시에 신이 저수한 일본 병종고나 러시아 포트 대제 변종고를 살펴볼 수 있도록 올려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신은 따라서 항상 깨서부터 러시아 포트 대제 마음을 신법을 삼고 일본 메이지 국왕의 정치를 정법을 삼으시길 간청하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그 시간이 장소를 멀지 않고 가르침과 풍속 또한 대략 비슷한 데가 이미 그 효과가 뚜렷이 것은 바로 뭐죠? 일본의 유신이죠. 예, 메이지 유신. 그래서 그걸 기감을 찾는 것은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읽고 거기 밑에 보면 계속된 이제 그 건의사항 있죠. 첫째는 군신과 더불어 크게 서약함으로써 국시를 정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대책을 세워 현명한 인재를 모집하는 데 있고, 그러니까 셋째는 뭘 여는 거죠? 제도국이죠. 근데 제도국은 올리라고 상소를 올렸지만 너무 반대로 이제 반대심에서 개선 못 하고요. 나중에 이제 무군적으로 해갖고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개선되는 거죠. 시도만 한 거야. 예. 그래서 헌법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제 입헌 군주제 같은 내용들, 뭐 황제권을 제약하거나 의회를 개선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죠. 그걸 이제 평상시 주장했던 건데 상소 내용은 왜 빠졌을까요? 이걸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강서제도 황제잖아. 근데 자기 권한을 줄이는 그런 내용들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고려해갖고 올린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康회의의 무술개혁이 본격화된 1898년에 초에 강서제에 올린 이 황제에 올린 여섯 번째 상소는 무술개혁을 임하는康회의의 정치적 입장이 어떤 것인지 가장 핵심적인 보여준 사료이다. 자, 여기에서康회의의 강서제에게 일본의 메이지 신과 러시아 포트로 대제가 육한 근대화 개혁의 성과를 정리한 자신의 저서를 올리면서 무술개혁을 참고 삼아야 전례로서 그걸 제시하고 있다. 그는 또한 특히 그 가운데 그 시간과 장소가 멀지 않고 가르침과 풍속 또한 대략 비슷한 데다가 이미 그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변화가 나타난 일본의 경험이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가 개혁을 핵심으로 추진한 것은 황제에 의한 개혁적인 국가정책의 원리 포명, 아래로부터 의견 수정을 통한 연원의 준비, 그리고 구체적인 개혁 업무를 추진 위한 핵심 기구로서 운영할 제도국의 수립을 제안한 것이다. 자,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무술개혁의 과정에서 그대의 형식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을 밟았지만 그건 동시에 보수파 관료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면서 결국 서태후의 궁중 쿠데타로 무술개혁이 실패했고 강서제가 유폐되는 비극적 결과를 이어지고 한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지동이라고 하는 견학파인데 이 장지동은 이제 그 당시 어디에 속하는 인물이냐면 양무파에 속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나중에 강서신정에도 개입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건합한 내용은 이제 그 보면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그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이것은 이른바 중체소용로 유명한 장지동의 그 건합판에 나온 구절 중에 일부다. 중체소용로는 보통 양무운동을 대표하는 사상적 흐름을 가리킨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자, 건합판에는 사실상 중체소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내편의 중학의 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편은 서학이 용이 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면의 문제에 논의하면서 이를 통해 중체소용의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장지동은 이러한 논의는 사실 양무운동이 한창이었던 시절보다 한참 뒤늦게 제출된 것을 좀 고려할 때 이 책에 쓴 의도는 양무운동의 사상적 지침을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다. 사실 이 책은 당시 범법운동을 주도했던 뭘 비판하냐면康회의와 락시차오의 급진적 주장을 비판한 걸 쓰인 것이다. 변할 수 없는 것은 인류기강이고 기강이지 법제가 아니며 성도이지 기계가 아니며 심수이지 공예가 아니라는 것은 유교적 가치관을 보장하고 서학을 이용하자는 보수적 사상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이래서 이제 강서신정의 출발을 알리는 상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맞죠? 예,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 참고로 이 강서신정은 우리가 법가제도를 고치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엄밀히 말하면 양무운동을 개선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법가제도만 그 생각하냐면, 원래는 강서신정 출발점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도 강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지방 신사들이 법가제도도 받아들이자 논리죠. 헌법 만들고 의회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론에 떠밀려 갖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건데 그걸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죠. 소극적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때는 양모운동 흐름을 이어받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느 순간 범법자강운동까지 이제 통합하는 그런 이제 운동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조 주어지고 이 사조가 왜 쓰여져 있냐, 의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축조약을 보자. 이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것도 하여튼 조약의 내용을 다 분석을 해야 돼. 이거는요. 신축조약은 뭐 때문에 맺은 거예요? 의하단 운동 때문에 맺은 거죠. 자, 의하단 운동이 맺었는데 이제 이걸 끝나고 나서 맺어진 건데 이걸 이제 뭐냐면 베이징 의정서라고 또 하죠. 자, 내용을 볼게요. 서적 1902년 8월 19일 날 강서 27년 9월 6일부터 각국 인민이 살해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지역은 문무 각급 고시에 5년 동안 중지한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천국 국가는 무기 및 오로지 무기를 제조하고 있는 각종 기계를 중국의 경내에 실어 들어온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상위에 따라서 강서 27년 4월 12일날 상위에 따라서 대천국 대형제에 대한 각국에 대한 배상금은 해가는 4억 5천만 지급을 허락한다. 이 배상금은 1900년 12월 12일 강서 26년에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나열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관 음량의 시가는 금화로 이제 바꾸며 그 시가는 각각의 화폐 가격에 따라 금으로 바꾼다. 여기에서 이제 은은 이제 걷는데 은은 이제 징수를 하지만 실제로는 금을 환산해 가지고 바꾼다는 말이 뭘까요? 해관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중국이 뭘 징수했죠? 은으로 징수했죠. 은본위 국가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은본위에서 뭘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냐면 금본위 넘어가요. 그래서 은의 가치보다는 금의 가치가 좀 안정돼 있고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은의 가치보다는 금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받고 나서 금본위에 입각해서 그 은으로 환산해갖고 금을 환산해갖고 갖다 바치라는 문제야. 이 말은. 자, 그 외에도 여긴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외국인들 보호해 줄 수 있는 공사관, 공간, 동교 민항 그런 것들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외국 군대를 이제 주둔하는 내용도 있어요. 선료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의하단이라는 것은 민중운동에 의한 반외세 투쟁에 패배한 다음 중국의 8개 연합국과 맺어진 것이 이 신축조약이다. 자, 이 조약은 다양한 불평등 조약에 굴레가 추가됨으로써 중국의 반식민지가 결정적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주의할 것은 가부는 방지했어요. 가부는 직접 지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반식민지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식민지는 아닌데 실제로 식민지의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40년에 원금과 이자 약 9억 년에 달하는 배상금을 그것도 금화와 바꿔. 아까 이제 중국 은본위 국가죠. 그래서 은을 징수해서 이걸 뭘로 바꾼다는 거야? 국제적인 기준인 금화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불해야 할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자, 이거는 청해전제 배상 2억량과 더불어 후에 이제 중국이 추진하게 된 본격적 서구화 근대화 개혁에 대개 결정적 암문을 두드렸다. 왜 그러겠어요? 서구화 근대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돈.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뜯겠어요? 농민들에게 뜯겠죠. 농민들 입장일 때는 그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반개혁적인, 반근대적인 어떤 모습, 그리고 세금을 이제 거부하는 그 운동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강서신정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청조의 멸망이 그로 인해서 앞당긴 걸 말할 것도 없고, 자, 열강의 군대가 이제 베이징 등지에 주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전신줄, 그 다음 철도, 이런 거 다 외국 자산 아니야. 이런 걸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의 외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때 외무부가 설치됐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 총리 각국 사무화문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외무부로 해가지고 이제 있어. 이 총리 각국 사무화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종의 이제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종속적인 어떤 관계를 이제 중화적인 어떤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제 한 거고, 외무부는 뭐야? 평등한 관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요 간제 구성이. 자, 강서 신정 상류도 볼게요. 요거 이거 중요하죠. 예전에 양모운동 관련돼 갖고 나왔어. 예. 그래갖고 자 강서 운동을 할 때, 강서 신정할 때 그 내렸던 이제 명령, 이제 조칙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근본이 있지만 한 번 이루어진 다음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칩법도 있는 것이 아니다. 궁합은 변하고 변하면 오래 간다는 이치는 주역에 나온 거다 하면서 쭉 이제 설명하면서 그래서 서양의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각자 읽어보세요. 중요하긴 한데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요 밑에 이제 관련된 내용도 구조 하나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비를 제대로 갖춰는가 아는 바 등등 해갖고 이런 내용도 줄 치면서 이렇게 같은 개혁 관련된 개혁 쓰시오. 강서신정과 관련된 개혁 쓰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아이고 내용도 되게 기네. 자, 여기 의아단의 패배 이후에 반식민지화 가속된 청주의 정권은 2년 전에 강제로 중단되었던 개혁을 다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자,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청주의 정권을 위기에 넘기고 새롭게 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제 시안에 이제 피신했던 서태후는 신정, 그러니까 서구와 근대화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류를 반포하면서 내외의 고위 관료들에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그래서 범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 이 신정사유 및 그 각급 고위 관료들에게 제시된 청산제에 대한 추진된 강서신정 내용은 사실상 3년 전 무술개혁 시기에 추진했던 내용을 거의 뺏긴 거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3년이라는 차이는 청조를 둘러싼 한계의 커다란 한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범법의 내용은 법을 바꾼다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까 설명했지만, 의회 제도라든지 헌법까지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식 어떤 행정구역이나 제도 이 정도? 근데 이제 이걸 상용화 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디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의회 제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헌법까지 이제 만들려는 계획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캉유이가 예전에 실시했던 거와 거의 그 비슷한 계획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신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이제 훨씬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왜? 앞에 위하던 배상금 지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신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조는 재원의 창출을 각 지방의 당국의 자율에 맡기는 데인데 이것은 신정을 빌미로 한 수탈의 강을 낳아 청조의 멸망을 더욱 앞당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치학자 분류추리 학설인데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요. 네. 그 다음에 잠깐만 요거는 좀 읽어보긴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왜냐면 민족주의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유추의 그 개념을 설명하고 민족의 어떤 의미를 이제 설명하면서 민족이라는 것이 그 혈통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뭐 풍습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다음에 등등. 그래서 이걸 민족이라 내린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나서요. 우리 중국에서 말하는 민족은 그 앞에서 보유추의 견해 중에 좀 몇 가지 특별한 그 몇 가지 경우에만 해당하는 소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부유주의 견해 중에 좀 이제 풍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언어도 갖고 해가 좀 넓은 의미 있죠. 이런 거 대민족주의 나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소민족주의와 이제 대민족주의인데 소민족주의라는 건 뭐냐면 한족민족주의야. 한족민족주의. 예. 그러니까 혈통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 공유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대민족주의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일단 혈통과 언어가 달라도 뭐냐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거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면 뭐가 되는 거야? 같은 민족이 되는 거야. 이게 대민족주의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것도 이제 일종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미국도 인종이나 이런 사람 다 다르지만 미국의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또
인종에 상관없이. 그런 것도 이제 뭐냐, 미국적 가치관을 또 공유하면 뭐가 되는 거야? 같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우리 식의 상공은 어디에 속하죠? 우리는 소민족주의에 속하죠. 근데 이제 대민족주의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대민족주의에 의하면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신강 위구르나 티베트나 여기도 뭐가 되죠? 민족이라는 개념을 묶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양계차오는 소민족주의와 대민족주의 중에 어디를 지지했을까요? 이 대민족주의를 지지했어. 네, 여기는. 근데 소민족주의는 누가 지지했을까? 그 당시에. 손문 같은 혁명파들이 지지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왜 대민족주의를 이제 뭐냐면 지지했냐? 만약에 우리가 그 만주를 쫓아냈다 봐요. 네, 얘 논리가 있다면. 그럼 만주를 쫓아내고 우리가 이제 뭐 소민족주의에 근거해가지고 그 국가를 세웠어. 그럼 우리가 그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영토 거의 60% 넘는 신강, 위구르, 티베트 그런 지역이 몽골 지역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다 독립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손해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대민족주의를 내세워갖고 그걸 이제 포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래서 원래 선무는 우리가 이제 한족 민족주의 해갖고 소민족주의를 내세웠죠. 만주주의 쫓아내자. 근데 선무는 초창기 때 혁명 이전까지는 주로 소민족주의를 지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해혁명 이후에 이제 국가가 건립하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소민족주의를 내세울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 수많은 중국의 영역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민족주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민족이라는 개념을 소민족주의가 아니라 어디로 옮긴 거죠? 대민족주의. 그래서 오족 통합을 내세운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중국도 어디요? 대민족주의요. 그래서 다민족 국가론, 그 다음에 중화민족이라는데 이때 중화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 한족이 아니라 한족을 포함한 소수의 다양한 민족들 다 포괄.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거주한 민족들은 다 중화민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조선족도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중국에 입장할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자기 민족이야. 중화민족이죠. 자, 이렇게 이제 내세웠는데 오늘날 민족주의의 어떤 바탕이 되는 그 논리예요. 그 대민족주의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한망, 몽해, 몽장 같은 하나의 대민족을 형성하여 인류의 3분의 1이 되는 수는 5대 6의 움투 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요 내용들을 이제 주장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볼게요. 그 20세기 초에 독일학자 고요치의 학설에 심취한 이pon파 대표가 사상가 랑치청은 그의 기초에 청주의 타도를 지향하는 대만 혁명파의 만주적 타도란 주장에 반대해서 앞으로 세워진 중국의 국민국가는 한족이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을 포함한 다민족 국가, 대민족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게 내세웠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랑치적 민족의식, 내셔널리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장 결국 이러한 체의 민족의 통합된 개념으로서 뭘 하죠? 오늘날 중화민족의 개념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오늘날 중화민족은 한족이 아니라 이게 대민족주의에 근거한 중화민족이다. 자, 랑치체오는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사람이 하나로서 오늘날 중국이 가장 흔히 들고 있는 중화의 민족의 개념인 것은 바로 이런 대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의 형성기에 중국과 그러니까 대민족주의 바탕으로 했고 이 내셔널리즘 형성기에 중국의 국민과 민족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자, 랑치체의 표현대로 소민족주의를 내세운 혁명파는 이 점에서 이pon파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신해혁명 이후에는 중화민국이 설립되고 나서는 이 뭐죠? 대민족주의와 중화민족론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청나라 제도를 그대로 계승을 한 거죠. 그래야지만 국민국가 이런 것들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청제와 거대 영토를 이대로 받아 중화민국과 국민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중화민국에서는 청나라를 되게 우습게 본 게 아니라 되게 위대하게 봐요. 왜? 청나라가 아니었으면 중국의 60% 영토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예. 상당히 좋게 봐. 그래서 다민족 국가론에 그 모범이 되는 왕조로서의 청나라를 되게 높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명나라 건국하고 나서 그 원나라를 계승했다고 했잖아요. 왜 원나라를 계승했다고 하겠어요? 원나라 영토 그대로 계승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정치를 포용적으로 내세운 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신보 관련된 내용인데 양두 내용은 이것도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자, 양두의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랑치차와 더불어 배만혁명에 이제 반대한 이편파 대표적 사상 가운데 한 사람은 양두가 여기에서 내세운 논의는 내부적인 가분이나 원인 때문에 외부의 가분이나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는 혁명이 가분을 부르기 때문에 혁명을 반대하는 랑치차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실제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랑치차와 캉웨이 등은 혁명이 일어날 경우에 혁명군과 청조의 전쟁이나 정통왕조의 성립기기에 공무원과 같은 경쟁이 자연스럽게 폭동이나 장기적 내려놨고 이것이 열강의 기존 이익을 침범하고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는 열강의 계획과 그로 인해 가분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제 양두의 내려온 원인은 중국의 변경민족의 독립을 가장 강조하고 있어 이 점이 그의 사상에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사실 대민족주의와 중화민족론을 제기했던 함으로써 혁명파의 배만 혁명운동에 반겨되었던 랑치차오도 이러한 점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민족 문제에 대해서 한족 우위, 만남평등, 타민족의 동화만을 언급했을 뿐 더 이상 구체적인 정말 제시해 못한 그 혁명파에 비교하면 양두는 당시 중국의 실제 상황에서 훨씬 현실적인 판단을 할 것이고 중국의 중화민족론이 사실상 양두의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이제 그 양두는 랑치차오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혁명의 방향에 대해서는 양두는 좀 더 뭐에 가깝냐면 공화파에 가까워요. 공화주의에. 왜냐하면 이제 랑치차오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 그 사람이 이제 그 공화파와 신문하고 이제 그 논쟁을 벌일 때, 그 당시 공화파들은 주장이 뭐냐면 지금 빨리 혁명을 통해 근대를 해가지고 중국 강하게 해야지 가분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에 반해 랑치차오는 아니다. 지금 만약에 청조를 뒤엎고 혁명을 하면 오히려 내란이나 반발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나라가 분열이 돼서 열강들이 그걸 틈타가지고 만약 그 지역을 우리는 가분할 수 있다. 그래서 혁명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자. 여기서 이제 이 양치차하고 혁명파 간의 논쟁을 펼쳤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양두는 좀 다른 색다른 견해를 내세요. 이 사람은 이제 가분의 원리를 어디에서 찾냐면 그 외세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찾아.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우리가 그 청나라가 다민족 국가론이잖아. 만약에 한족 중심의 어떤 혁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머지 민족들이 어떤 분리주의 경향이 가속화돼 갖고 이들에 의해서 중국이 나눠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족의 중심의 어떤 소민족주의가 아니라 대민족주의를 갖고 그 혁명을 하되 이들을 포용하면서 같이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현실적 바탕을 두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민족적 국민의 그래서 이제 왕지회의가 있는데 요거 이제 쭉 보시면 내용을 이제 보면 자 1905년에 8월 도쿄에서 중국 동맹회가 세워지고 송문회 총리를 이제 추대한 다음 결집한 혁명파의 활동에서 왕지회의는 그 민보를 통해서 이펀파와의 논쟁으로서 혁명파를 대변한 주요로 한 사람 등장하게 됐다. 그 다음에 왕지회의의 이 글에서 동맹에 수용된 반만 공화론을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답습하면서 반만과 공화의 필요성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논리적 기반 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울러 정치혁명을 하지 않으면 입헌할 수 없고 종교혁명을 하지 않으면 입헌할 수 없다는 두 가지를 내세워서 입헌을 하고자 한다면 혁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혁명은 입헌제도에 걸맞은 유일한 방법이다. 혁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구에서 이제 이 왕지회의는 민보에서 신민총부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신민총부에서는 양계초가 이제 주필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혁명보다는 입헌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민보에서 왕지회의는 양계초를 비판하면서 지금 그 배만혁명 하지 않고는 공화혁명을 하지 않고는 입헌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배만혁명과 공화혁명을 하고 입헌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입헌과 배만혁명이 서로 대립된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서로 연결돼 있다. 대만혁명 다음에 공화혁명 다음에 입헌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민총보를 비판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앞에서 이제 언급한 중국 신보의 그 내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민족적 그 국민
왕치회의 논문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둘 간의 입헌파하고 그 당시 그 혁명파가 막 논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일어난 과정을 뭐냐면 적어놓은 거야. 뭐 민족을 이제 구성이 어떻고 입헌이 먼저냐, 혁명이 먼저냐. 그래서 혁명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나 아니면 오히려 혁명을 통해서 근대를 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논쟁을 일본에서 유학생들끼리 지식인들이 논쟁을 펼쳤어요.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거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중국 동맹의 혁명 발략.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 혁명에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세계 단체가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그 흥중에 하흥에 하흥에 강곡회 이런 세계 단체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 동맹회가 1905년에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혁명 방향을 1906년에 이제 제시했는데 요때 처음에는 이제 군정 단계니까 군정부가 나오겠죠. 군정부 선언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쭉 내서 이제 국민혁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구민족주의를 내세우죠. 그래서 그 오랑캐를 쫓아내고 중화를 회복하고 여기는까지 무슨 주의죠? 민족주의. 민권을 건립하는 것은 민권주의. 직권을 평등한 것은 뭐죠? 이거는 그 민생주의. 이렇게 이제 16자 구분을 내세웠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강령은 그 시시와 시기에 따라서 세 가지 나누는데 첫째는 군법이 통치했던 시기. 그다음 두 번째는 약법에 의한 통치. 그 다음에 세 번째 헌법에 의한 통치 시기 이렇게 있는데 약법에 의한 통치 시기를 뭐라고 하죠? 훈정이라고 하죠. 예, 훈정. 이걸 이제 장개석 이용해 먹죠. 나중에. 자, 그래서 이제 1905년에 8월에 슝호는 도쿄에서 기존의 각지 혁명 세력을 규합해 중국 동맹이라는 그 비밀 혁명 정당을 결성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선벌로 이뤄진 기존의 분산적 혁명 운동을 통일적인 지도부와 이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혁명 운동의 새로운 정환점이 되었다. 이건 동맹의 설립의 의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넘어서 이 중국의 동맹회가 혁명의 목적이냐 오랑캐를 쫓아낸다 해서 이게 오랑캐를 쫓아낸다 구제달로 중화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민국을 건립하고 집권을 평등한다. 그래서 이렇게 16자 구호를 내세웠고 강령을 내세웠고 무장봉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실제 반포된 다양한 통치 방법을 군법, 약법, 헌법에 의한 통치식으로 나눴죠. 그리고 이제 이 진행 과정을 지켜야 할 군칙과 선언문, 경문을 미리 작성하여 발표한 것이 바로 이 혁명 방락이다. 하지만 이 혁명 방락은 실제로는 1906년 이후에 마련되고서 1907년 이후에 무장공기가 실제 사용됐다고 한다. 이 혁명 반란의 군정부 선언 외에도 군정부와 각 국민군의 관계 조건, 인민포고, 대외선언 등을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동맹의 종지가 가장 잘 정리된 자료라고 수 있다. 종진이라는 건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 자, 흥정어법 대강을 보자. 요것도 외워두세요. 자, 흥정어법 대강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동양삼국의 어떤 헌법과 이제 연결돼서 보셔야 되는데, 자, 일본에는 무슨 헌법이 있었죠? 메이지 헌법이 있었죠. 자, 그 당시 대한제국에는, 뭐가 있었죠? 그 당시 대한제국은 대한국 국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강서신정 때는 뭐가 있었냐? 흥정어법 대강이 있었어. 메이지 헌법은 정식 헌법이고요. 대한국제나 흥정헌법 대강은 좀 약식을 만든 거야. 앞으로 이제 헌법을 어떻게 할 거니까.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얘네들은 무슨 헌법을 배운 거죠? 독일의, 프로이센 헌법 있죠? 독일 헌법 있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 헌법은 흥전헌법이죠.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일본이나, 그다음 강서신정이나, 이런 메이지 헌법이라든지 흥정헌법을 이제 만들 때, 대강을 만들 때,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원정을 갔어요. 원정에 나오다 이제 시찰을 갔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각국의 헌법 중에 제일 뛰어난 헌법이니까 어디 헌법이야? 프로이센 독일 헌법이다. 그래서 배워가지고 한 거야. 왜? 항저권 강화 내용이 있거든. 그래서 흥정헌법 대강은 그 당시 신사계층들이 우리도 이제 의회 개선하고 헌법을 만들자라는 요구에 밀려가지고
이제 일단 만들려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의회가 헌법이라는 것이, 헌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미식 공화주의 헌법,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전제군주주의 헌법을 원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정헌법을 독일식 헌법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때 흥정헌법이라는 흥정은 뭐냐면, 황제가 밑에서, 황제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차원에서 베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흥정헌법이야. 네. 그래서 이제 시의 차원에서 베푸는 헌법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입헌군주제지 실제적으로 뭐예요? 황제권 강화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 흥정헌법 대강을 접해본 입헌 신사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게 참담했죠. 이걸 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지방자치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구조야. 이런 헌법 체제가. 자, 거기 이제 내용을 볼게요. 군산대권 해갖고, 군상대권이라는 것은 황제의 대권, 권한, 이렇게 보면, 대청황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기의 영원히 존중하여 떠받친다. 자, 이 만세일기란 말 있죠? 만세일기란 건 뭐야? 만대로 뭐냐면, 한 계통으로 계속 존중하여 떠받치는. 이거 일본의 메이지 헌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만세일기라는 말 자체가, 나는 예전부터 계속 내려온 신성 불가침한 활동이기 때문에, 뼈대가 굳기 때문에 날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야. 그래서 절제 왕권의 어떤 기원 이런 걸 내세우고 앞으로 이 권력은 계속 영원히 갈 거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상을 신성하고 종을 침범할 수 없다. 반포하는 법률을 흥정하고 위안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물론 법률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황제의 상의에 의해서 비준 반포하지 않으면 시행 옮겨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의회 소집, 개폐, 정지, 연기, 해소할 수 있는 권한 등등 이제 황제 권한을 주는데 아직 의회도 만들지 않은 가운데 의회가 무슨 말이냐 하는데 요거는 지금 정식 권한 헌법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헌법을 실시할 때 이런 방향에서 이제 헌법을 만든다는 이제 그러니까 헌정헌법 뭐가 되는 거예요? 대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황제권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20세기 들어와서 너일 전쟁이 끝난 후에 1905년에 이후에 중국의 입헌에 위한 논의야 여론이 강하게 이제 기세를 추렸는데 이 너일 전쟁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너일 전쟁이라는 것이 서양의 나라가 그러니까 동양이 처음으로 서양의 나라를 굴복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우리나라에 크게 충격을 줘요. 이게 특히 중국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죠. 예전에 일본은 진짜 외놈에 불과했는데 쪽발이에 불과한 애들이 러시아를 격파했단 말이야. 왜 격파했냐 보니까 러시아는 전제군주제야. 일본은 뭐죠? 입헌군주제야. 당연히 우리도 입헌군주제를 적극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신사계층들이 그걸 요구했던 것이 너일 전쟁을 통해서 폭발해 나가면서 이제 여론이 이제 하도 많으니까 떠밀리면서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뭘 수용하게 된 거야. 입헌군주제를 수용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 제도를 뺏긴 거야 이제. 범법제공운동을 그대 뺏긴 거. 자신이 진압을 했던 그러니까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그 범법제공운동을 떠밀려 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905년 이후에 중국의 입헌을 위한 논의나 여론은 아주 강력하게 기세로 추진되었다. 더구나 청조는 강사신정의 추진에서 실제 정치적 개혁을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헌 논의는 배제시켰죠. 자, 이러한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청조는 1906년에 서서히 입헌 준비를 나서겠다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1907년에 현정 평사관을 설치해서 각국의 헌법의 조사, 법률의 연구 제정에 나서게 됐고 요거 외워두세요. 현정 평사관 시험 진짜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어. 요거 나오고 나서 명칭 물어본 다음에 요때 이걸 하기 위해서 뭘 외국에 파견했냐 물어보면 뭐가 답변했어? 현정 평사관. 일본하고 비슷해요. 일본은 이제 받았으니까 영향을 받았으니까. 1908년에 이제 중국 최초의 헌법이 할 수 있는 흥정헌법 대강을 이제 반포했다. 여기 만세일기라는 거 있죠. 이 용어는 일본의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일본 메이지 헌법에 영향을 받은 거야. 메이지 헌법 1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회제도 도입 이전에 황제의 강력한 권력을 해놓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자, 요거 의도. 그래서 요거 만세일기의 의미를 쓰라고 하면 요걸 이제 쓰시면 되겠죠? 의회제도 도입에 이전에 황제의 강력한 권력을 설정한 의도가 밑에 까맣게 나왔다. 그래서
요거 의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분산대권에 대해서 자세히 늘어날 뿐이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헌법을 기초할 때 작성하면서 부르고 간단히 서술돼서 그 점을 충분히 확인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제권 강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일본 메이지 협시 영향을 받아서 만세 일기에 용을 썼다는 거. 그리고 민권에 대해서는 어죠? 그때 부록에만 간단히 서술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메이지 신도 비슷한 것 같아. 메이지 신도 대부분 뭐와 관련된 주 내용이야? 항제 대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잠깐 이제 조금 이제 뭘 갖다 붙였냐면 거기에 국민의 민권, 이런 것들, 시민권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부수적으로. 그건 이제 뭐냐,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 당시 이제 일본이 그 근대 국가로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의회제도나 헌법을 만드는 의도가 뭐냐면, 외국한테 그 보여주려는 거거든. 우리도 의회제도 헌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근대 국가이기 때문에 종전의 불평등 조약을 좀 개선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집어넣은 거야. 그렇지만 중심이 뭐예요? 항제권 강화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항제권 강화야.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제가 이거 나올 것 같긴 딱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09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중화민국 임시약법을 이제 좀 볼게요.